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물로 경련 없이 1년째 유지 중이고, 이번 달에 뇌파 이상 없으면은 약물을 줄여보자고 하셨고, 줄이게 되면 경련이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게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케프라 1000ml랑 라미탈 200ml랑 저녁에 데파코트 스프링클 하나리면은 특히 데파코트 먹으면서 경련 없이 유지되고 있으면 저는 주치의선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데파코트가 효과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해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뇌파를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뇌파 검사나 아니면 이제 하나 그런 경련 양상 다양하게 고려해서 없으면 그때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약 줄이는 걸 그러니까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줄이겠다고 하시면 그냥 교수님 믿고 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답변해 네, 주세요. 먼저. 네, 동원 지금 누구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거 아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나가셨나요? 네, 나가셨는데 나가셨어요. 답변해 주신 영상으로 확인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너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번째 질문 주신 세노바베이트 약 언제 처방이 시작될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지금 도입 계획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 약들이 부모님들 사실 되게 좋은 환경인데 우리나라는 약값이 진짜 쌉니다. 근데 싸다는 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훨씬 비싸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많은 신약들이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노바메이트는 아마 처방 시작되게 되면은 원하시는 교수님께서 먼저 정말 적극적으로 저희는 드릴 의향이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당분간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노바메이트의 한 달 약값이 거의 한 2, 3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근데 그 수가를 우리나라에서 약을 들어올 때 뭐 그거의 반값 이하로밖에는 허락을 못 한다.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되는 약의 뭐반 내지 3분의 1 정도의 가격밖에 우리나라에서 못 받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덤핑을 해서 덜 받는 거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는 더 좋기는 한데 다른 나라에도 그 약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약을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되는 그런 회사의 문제가 같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유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환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약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사실 이 약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약인데 외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약이니까 참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는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완이 될지 타협이 될지 그건 전혀 지금 아직은 타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교수님 아까 전에 질문이 하나가 위로 올라간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소주님 남 13세고요. 며칠 전에 전자약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뇌전증에도 쓸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들었는데 교수님들도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미주신경 부분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알려진 치료법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치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그런 정도의 자극으로 발작까지 멈추게 하는 게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증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미주신경 자극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상대적으로 약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약한 치료 방법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어, 어, 뭐 다른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이해나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해나님 질문 확인하겠습니다. 23년생이면 아마 지금 돌 이제 지났고 비열성 경련 3번 했고 올해 5월부터 오르피엘 1cc 복용 중이고 너무 일단 증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너무 좋고요. 근데 이제 결국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빨리 끊을 수 있을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어떤 정도인지라고 하고 있고 MRI 유전자가 정상으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른 단약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2년은 저희가 유지하도록 권고드리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나쁜 부작용이 생기거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2년 유지를 했을 때 이제 2년 투여하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경련 조절이 좋다는 연구들이 이미 알려져 있어서 만약 이제 우리 해나 아이가 뭐 뇌전증 전혀 문제 그 발달 잘 하고 있고 뇌전증 조절 잘 되고 있으면 지금 오르필 용량이 전혀 많진 않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발달 더 잘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약을 단약했을 때 일반적인 뇌전증 같은 경우는 재발할 확률을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른 단약을 했을 때 재발할 가능성은 그야말로 경련이 조절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 상의하셔서 가능하면 유지하는 쪽은 저는 권해드립니다. 네, 그 아래 최준민 남 11살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은 과체중이었던 애가 한 5kg 정도가 감소했는데 약용량을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인데 경련 발작을 억제하는 목적이라 그러면 약은 강하게 쓰면 강하게 쓸수록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거고요. 어, 약을 많이 썼을 때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면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약을 줄이면 줄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일단 약 체중이 줄어들었어도 특별한 부작용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약을 굳이 서둘러서 감량을 할 이유는 없고 어, 대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약물 조절을 할 때는 약물의 농도, 피검사 결과나 약물에 의한 부작용 정도, 그것도 역시 피검사 같은 걸로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약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작용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굳이 줄일 이유는 없고요. 대개는 체중에 따라서 약의 용량이 변하지 않는지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이 많으신데 체중은 대개 한 20% 정도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20kg가 24kg 정도 되면 약 용량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20% 이상 그 체중이 줄면 약을 좀 줄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그 약의 효과와 그리고 약의 부작용 그리고 약물 농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같이 감안해서 약물 용량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이것도 같이 상의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조유진 질문인데 지방을 태우는 운동도 케톤 생성을 안 하죠, 당연히. 이 케톤 시기와는 다른 거고 어, 발작을 억제하는 걸로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케톤 생성 식이요법 그리고 어, 변형된 애킨스 식단
그리고 저당화 지수 시기 이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네, 김바울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발작, 결심 발작으로 2년 정도 데파코트 복용 중이고,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MRI 유전자 등은 한 번도 다른 말씀을 안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정확한 바울의 모든 상황을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진단이 이제 소발작 뇌전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고, 소발작 뇌전증은 이제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무조건 MRI나 유전자 검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지금 데파코트로 너무 바울님이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데파코트로 반응이 정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MRI나 유전자 검사는 만약 이제 정말 이 전형적인 치료에 반응을 안 할 경우에는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같이 반응을 정말 잘하는 경우에는 없이도 그 다음에 치료를 종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좋은 질문 주셨고 이 부분도 그냥 안심하시고 계속 치료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내려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질문인데 특수교육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음, 협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협회의 사무처장님 지금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 이 문제는 오늘의 강의하고는 조금 좀 다른 부분이라서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틱장애가 있는 아이가 틱장애 약물 복용 중에 뇌전증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소아정신과 선생님이 빨리 캐치해 주셔서 구토 발작 측정 뇌전증에 대한 약물 처방을 빨리 받을 수 있었고 지금은 600mg의 트리lep탈을 하루에 2번 복용해서 10개월째 시저 프리 상태입니다. 틱은 계속 진행 중이어서 틱 약과 뇌전증 약을 함께 복용 중입니다. 아이들이 어, 이름만큼이나 증상이나 상태가 다양해서 쉽게 예단할 수 없지만 아이의 경우 시저프리 상태이고 중학생 이후에는 틱도 많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이렇듯 틱도 뇌전증도 우리 아이의 경우에 호전될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음, 어,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정도로 발작이 조절이 되는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작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좋아지는 과정을 밟아서 약을 끊어도 괜찮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약을 계속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어, 10개월 동안 발작이 없는 상태라고 하면 약을 그러니까 뇌전증 자체가 관해의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발작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야 되는데 그 변해가는 게 절대로 빨리 변해가지는 않으니까 적어도 한 2, 3년 정도의 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기다리면서 발작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유지해 주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검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검사들의 결과들이 관해에 이르기 충분한 조건이라고 하면 약을 끊어 나가고 이 병에서 완치가 되는 것도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음 탁수와
탁수와 10세 해마경화증, 무섭다는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시기에는 한동안 아이가 말하는 게 예전 같지 않게 설명을 앞뒤 없이 이상하게 한다거나 인지에 문제가 생겼나 걱정하게 말을 하다가 또 한동안 증상이 없으면 다시 똘똘해진 느낌이 드는데 무섭다는 증상이 인지 영향을 주고 있어서일까요? 지금 10살인데 몇 살 정도 가면 인지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수아는 해마경화증이라는 병은 그 인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지 문제는 오히려 약물 치료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 병 자체가 뇌의 기능에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좀 지켜보면서 어, 치료 결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 증상이 없으면 똘똘해지고 증상이 있을 때 좀 인지가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증상과 인지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인지 저하를 일으키는 쪽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떨어지다가 상태가 회복이 되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정도의 문제지. 이게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서 아이의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종류의 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너무 과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 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배수연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2인데 중2 여름방학 때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약을 먹어보다가 중3 때 쓰러지고 고1에 쓰러지면서 뇌전증 약 진단받고 라미탈 리보트를 먹고 있습니다. 정신과 약 복용이 뇌전증을 발병시키기도 하는지 뇌파 MRI 상으로는 이상이 없고 유전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은 특발성 뇌전증이라고 들으셨고 잘 조절되다가 2주 전 대발작을 해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뇌전증 자체는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뇌전증, 특발성 뇌전증 중에 특히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뇌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불안장애 우울증 약을 먹다가 이제 고1 때 쓰러지시면 이게 정신과 약 때문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많은 그 불안장애나 우울증 약 중에서는 그게 경련을 일으키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긴 하고요. 근데 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고 그거랑 별개로 특발성 뇌전증이고 다른 뇌파 MRI 유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쓰러진 것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평가가 필요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뇌전증 의 진단 자체를 다시 좀 봐야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라미탈 리보트릴 2가지를 먹고 있는데 다시 쓰러졌다라고 하면은 과연 특발성 뇌전증부터 다시 진단이 들어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과 선생님과 정신과 교수님 두 분 다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임리 한 5살 아이고 예방접종이 수두 MMR 일본 내염이 남아 있는데 맞춰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일단 예방접종 중에 수두 MMR은 그냥 저는 그냥 맞춥니다. 컨디션이 근데 아주 좋을 때 맞춰야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맞추면 어, 발작이 조금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 일본 내염의 경우에는 그 약 예방접종에 득하고 예방접종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발작의 상태 그 2가지를 비교해 보면 일본 내염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염은 저는 추천하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맞춰도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뭐 아주 일부에서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 저는 어쨌든 일본 내염하고 독감의 경우에는 잘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 장보경님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남매 엄마입니다. 3명의 아이분들이 이제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셋째가 뇌전증 장애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이었다가 호전이 없어서 수술 치료 이야기가 나온 상태인데, 수술 위한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바로 수술 결정이 되는지 회복 기간과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째도 난치성을 동반하지 않는 뇌전증이었다가 난치성이 이제 생겼는데 차후에 수술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셋째가 또 이제 또래 오빠나 이제 네, 뇌전증 증상인지 부작용인지 좀 이거는 당연히 많이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수술 이제 일단 셋째는 수술 치료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면 수술 결정이 되는 건 맞고요. 왜냐면 검사들 이제 아마 뭐 뇌파나 MRI 다양한 영상 검사를 하셨기 때문에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하실 거고, 근데 그거는 뭐 바로라는 거는 이제 충분한 회의를 후에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잡히면 회복 기간은 그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술, 그야말로 수술한 후에 경련을 전혀 안 하고 경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1, 2주 이내에 회복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비용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나쁘진 않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넷째는 난치성으로 동반을 했으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흐름에 따라서 차후에 수술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후에 평가를 해봐야 되고, 만약 명확한 수술 가능한 병소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셋째는 많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밤마다 대소변 실수를 하는데 이게 뇌전증의 증상일지는 지금 증상 호전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뇌전증 증상일지는 저는 그냥 단순히 성격 변화 자체가 뇌전증의 증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대소변 실수할 때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전혀 다른 증상이 없는데 대소변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증상일지 그거는 명확하진 않을 것 같고, 대소변 실수를 부작용으로 있는 약은 제가 아는 바는 그러니까 흔하게 보고되는 약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대소변이 있고, 그리고 특히 지금 성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신경과 교수님과 상의를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떤 약인지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필요하면 이건 다른 과들 같이 보셔야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하윤 아이 질문이고요. 40개월 여자고 비혈성 경련으로 뇌파 검사 시 전체 뇌에 강한 뇌파가 나오고 있어서 약 복용 및 식이요법을 진행하고 있고, MRI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고 유전자 검사 시 변이를 많이 발견하고 해당 유전자에서 디스오더 부분을 뇌전증 유병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발달이 늦었는데 뇌전증 약 복용 및 식이요법 진행 후 발달이 예전보다는 좋아진 느낌입니다. 첫 번째, 뇌전체에서 강한 뇌파가 나온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생활하는 적절한 자극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음, 어,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좀 강하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가 옛날보다 어쨌든 뇌파가 좋아지면서 인지가 개선이 된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발작파 때문에 인지가 그동안 나빠졌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억제시켜 주는 게 아이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뇌파가 잡힐 경우 인지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을 아이가 원래 가졌던
인지까지 도달하는 것 기대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라는 질문이신데, 그거는 해봐야지 알고요. 그리고 어, 대개 인지의 영향을 잠깐 받았다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돌아오는데, 오랫동안 받았다 그러면 약간의 그 인지 결손을 그냥 갖고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이의 기본적인 그 뇌에 갖고 있는 회복 능력 이런 거에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치료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진홍님 확인하겠습니다. 대학교 1학년 분인데 주로 수면 중에 전신 발작을 하고 약물로 조절을 되는데 완치가 됐다고 생각해서 약을 잘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을 잘 드셔야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신 발작을 하면 저희가 약물로 조절이 잘 되면서 특히 이제 그 젊은 성인분들, 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그런 데 많은 특발성 뇌전증의 경우는 아주 소량의 약물로도 조절이 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약물농도 잘 조절되는 그림이 정말로 고등학교 학생분들이 경련을 많이 했을 때 원인 되는 게 약을 한 번 빼먹었다. 뭐 그런 게 되게 많이 약 한 번 빼먹고 응급실로 들어오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신 발작을 하시면 좀 더 조절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약을 우선적으로 꼭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고 만약 약물을 하루 두 번 먹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루 한 번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약에 따라서요.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약에 따라서 뭐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아니면 약을 만약 줄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먹는 횟수를 줄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꼭 잘 드셔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장보경님은 이 질문이라서 제가 드릴까요? 네. 장보경님은 제가 아까 답변 드려서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이제 그 수술 치료 이야기가 나온 셋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아무래도 좀 많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같은데 이제 내년에 지금 수업도 너무 안 되고 일반방에서 수업 중인데도 수업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고 나가고 싶어하고 규칙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만약 이 뇌전증 때문에 인지 영향이 있는 상황은 뇌전증은 그야말로 전기 활동이 이상하기 때문에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뇌전증이 잘 조절되면서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께서 지금은 그 선생님과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지금 방법, 지금 수술 결정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 방향에 따라서 그 다음 방향을 상의해 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도움반 아직 자리가 사실은 지금이 제일 힘드신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제도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은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1년 반 정도 움찔거림, 멍한 증상이 지속되다가 최근 대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에어컨으로 인해 한동안 추위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조금씩 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추위로도 대발작이 일어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신데, 추위 때문에 발작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 뭐,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이, 전신 컨디션을 좀 떨어뜨리거나, 전신 컨디션을 좀 안 좋게 하거나, 그런, 피로도를 좀 증가시키는 게, 뭐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얘기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발작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작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은 합리적으로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어, 발작은 뭐 여러 가지 검사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사춘기 무렵에 움찔거림, 멍함 증상, 대발작 이런 증상들을 다 보일 수 있는 그 청소년 근간된 뇌전증이라는 그런 종류의 뇌전증이 가장 흔한데 약물 치료로 거의 완벽하게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병원에 되도록 빨리 좀 찾아가셔서 아이가 발작을 안 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이 건강을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해주신 최한성 교수님, 김은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